계획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약한 애를 대상으로 네. 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으로 떨어대는 일종의 놀이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시간이면 늘 중학생 조카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고모는 그런 조카 생각에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집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아의 이름을 부르며 고모는 방문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왔는데 수아가 없는 거예요. 수아를 계속 찾아다녔어요. 근데 저쪽 방에 있었어요. 문이 요만큼 열려 있었는데 거기에 수아가 있었어요. 올해 막 중학생이 된 조카 수아가 창고로 사용하는 방에서 목을 매 사망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신 근처에서 수아가 쓴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한번 봐줘, 내 얘기를. 그동안 많이 힘들고 죽고 싶었어. 다들 고마웠어요. 나는 저 하늘의 별이 돼서 항상 곁에 있을게요. 2018년 7월 20일 수아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수아와 언니는 할머니와 고모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무리 잘 돌봤다고 해도 힘들 일이 많았을 테지만 조카들은 늘 씩씩하고 밝게 자라줬습니다. 늘 환히 웃던 수아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고모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아의 휴대전화에서 충격적인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문답형 SNS. 누군가에게 익명으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는 이 공간에서 수아에게 악의적인 질문이 쏟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질문들은 하나같이 성적으로 모욕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SNS 질문 내용 일부입니다. 너 변태고 다른 애들이랑도 해봤다면서? 애들이랑 한 거 다 알고 있어, 쓱쓱. 남자애들이 했다는 소리 많이 들었음. 야, 너랑 하고 싶다. 2대1로 할 수 있으면 2대1로 할래? 이제 만 13세인 수아가 감당하기 힘들었을 이 질문들은 왜 모두 수아를 향하고 있었던 걸까? 수아는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있었지만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아이가 남긴 일기장 안에는 그 감정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수아 일기장 내용 중 일부입니다. 지금은 마음의 아픔이 죽는 아픔보다 아픈 건가 비교 중이다. 여기 오면 쿨한 척 넘기지만 너무 마음 아프다. 애들이 나보고 쿨하다는데 얘들아, 아니야. 나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어. 익명 SNS에 2,000 좀 넘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다 욕인 것 같다. 어제는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죽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수아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혼자만의 의지로 택한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익명에 숨어 몇 글자로 누군가가 내뱉은 한마디, 그리고 또 한마디. 그냥 자살했으면 좋겠다. 야, 너 같은들은 일찌감치 죽는 게 나아. 허봤다 사회 악일 뿐. 공기 아까우니까 제발 죽어라. 수아가 떠나고 없는 그 공간에 악의적인 댓글은 남아있었습니다. (2018년) 인천에서 발생한 중학생의 사망사건으로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이 밝혀진 것인데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수아 양이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맨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무척이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익명 SNS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일명 문답형 SNS인데요. 이 댓글이 모조리 다 성적인 모욕 관련된 이런 댓글들이고, 본인이 이제 일기장 내용 중에서 언급한 것들 아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당시 어떤 상황, 어떤 심리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SNS 아니면은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 괴롭힘,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고, 그 집단 괴롭힘이 특히 이제 이 감성이 예민한 여중생들한테는 대단히 충격적으로 많이 크고, 또 실제로 이거를 좀 심리적으로 잡아줘야 되는 부모가 지금 없는 상태이고, 네. 또 주변에 글쎄요, 교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 친구도 이 아이의 주변의 상황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보통 이런 불링은 이런 공격을 주도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우두머리가 있는 거고,
방관자가 있고 실행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반복되고 유사한 게 반복된다고 보면 이거는 특정한 사람들이 공격을 주도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올려져 있는 글의 댓글을 이 서양이 단 것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거겠죠. 너랑 섹스하고 싶다라는 시오시오시겠죠. 그러니까 식사? 오케이 너가 밥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애써서 모른 척하면서 그래도 좀 부드럽게 넘기려고 본인은 애쓰면서 어떻게든 좀 했는데 그 멈추지 않고 더 심한 어떤 그런 글들이 계속 달리거든요. 이제 문답형 SNS는 네. 그거를 실행하는 실행자들은 보여주기. 그러니까 보다 더 강한 공격을 함으로써 그 집단 내에서 지위를 확보하는 일종의 지위형 범죄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어떤 리더로서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방식이 강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답이 어떻게 나와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네. 무시하고 무관하고 이것은 외부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데 13세, 14세의 여자 중학생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건 그래서 외부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거고, 이거는 이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털어놓을 수도 굉장히 어려운. 털어놓을 수도 없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먹잇감을 쉽게 아주 정교하고 이게 선별해서 공격을 하죠. 이거는 대단히 큰 일종의 조직범죄입니다. 어른들은 몰랐지만 수아가 떠난 이유에 대해서 언니는 짐작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수아에게 얼마 전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수아가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했던 2018년 2월 중순경, 수아가 유치원 생일 때부터 약 8년간을 친하게 지냈던 친구 이군과 최군이 수아에게 수다를 떨고 놀자며 한 아파트 상가로 불러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었기에 아무 의심 없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던 곳으로 갔던 수아. 이군과 최군은 수아가 오자 날씨가 추우니 상가 안 화장실에 가자며 아이를 상가 안쪽 공용 화장실로 유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군과 최군이 수아에게 달려들어 화장실 안으로 강제로 끌어당겼고 이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이 번갈아가며 수아 양의 팔을 붙잡고 성폭행을 한 것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 이제 겨우 만 13살. 수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끔찍한 사건을 가슴속에 묻고 혼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왜 사건이 일어난 직후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 수아의 친구 중에 어떤 애도 성폭행을 당했대요. 근데 걔도 그냥 말 안 하고 신고 안 하고 그런다고 해서 수아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안 하지 않았을까요? 수아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곧 아이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고 수아의 SNS 계정에 익명의 성적 모욕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추악한 사실을 퍼뜨린 사람은 가해자. 놀랍게도 가해자 중 한 명이 당시 사건을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죄책감이 없어요. 웃으면서 저한테 형 내가 강간했어 그렇게 말했어요. 자랑하듯 그렇게 말했어요. 수아는 두려움에 떨다 3월 중순쯤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선생님에게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겨우 견디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일기장 내용 중 한 부분입니다. 나도 유서라는 걸 써봤다. 내가 비참해지는 건가? 피해망상인 건가? 다들 나를 좋아했는데 나는 사귀지도 않는데 왜 걸레 취급하는 거야? 그렇게 사건이 있고 약 3개월 뒤 수아의 언니가 사건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 SNS에 익명으로 수아가 강간당한 것은 알고 있냐고 질문을 해왔습니다. 언니는 수아에게 사실을 물었고 아이는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언니는 당장 수아의 손을 잡고 경찰서에 가자고 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동생이 신고하는 걸 싫어했어요. 신고하면 일이 더 커지고 무서워지고 결국에는 친구도 더 없어지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웠대요. 하지만 이건 신고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신고했어요. 결국 언니는 수아를 설득해 경찰서에 가서 성폭행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막상 경찰서에 가자 자신이 당한 구체적인 피해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성폭행한 친구 중 한 명과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가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이 성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아는 어떻게 성폭행 가해자와 계속 친구로 지낼 수 있었던 것일까? 어른들이 읽지 못했던 수아의 시그널, 그건 무엇이었을까? SNS 글이 있기 전에 5개월 전에 정말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네요. 8년 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중학교 1학년 학생, 남자 학생 둘이 수아를 유인해서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서 번갈아서 성폭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불러냈고 화장실로 유인을 했고 안 들어가자 자꾸 끌고 들어갔다. 이거는 계획적인 느낌이 너무 드는데요. 그렇죠. 계획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약한 애를 대상으로 네. 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으로 떨어대는 일종의 놀이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이건 누가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조직범죄라고 하는 거는 이런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비슷한 행위를 함으로써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추동했던 이런 누군가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신고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애를 선택을 하는 거죠. 수아 네. 같은 애들을. 그러니까 부모도 없고 누가 도와줄 수 없는. 그러고 나서 이제 소문 같은 게 이게 사실은 이제 피해자는 입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알려질 수 없는 사실인데 소문이 돌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아해했었는데 가해자가 내가 강간했어라고 다른 중학생한테 얘기를 했겠죠. 뭐 이런 것들은 그거를 목적으로 한 거죠. 네. 강간이 목적인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을 이렇게 소문을 내고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강간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그러니까 본인이 나쁜 짓을 한 건 알았는지 수아가 원래 그런 애다. 걔가 원래 뭐 그런 애라서 그렇다라는 걸 같이 이렇게 붙여서 그렇죠. 소문을 냈다고 해요. 그래야지 이 소문이 네. 일파만파로 퍼지는 거죠. 그렇으면 수아가 일방적인 피해자고 네. 자기는 가해자다라고 하는 소문을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효과가 떨어지죠. 네. 오히려 저런 수아가 원래 그런 애고 그런 애를 강간했기 때문에 네. 나는 일종의 영웅 같은 사람이다. 네. 라는 식으로 소문을 퍼뜨리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놈들이 그것까지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문답한 SNS에 야, 너 2대1로 하고 싶다. 이런 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들어가서 한 명을 했다는 것까지 소문을 자랑스럽게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거 자체가 목적이었던 거죠. 네. 소문을 내고 그를 통해서 마치 대단한 사람인 양, 대단한 일을 했 양 떠들어 다니려고 한 거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보이죠. 왜 너를 강간했다면은 걔랑 이렇게 연락을 평상시처럼 하고 지내냐? 어떻게 이렇게 이런 평온한 모습을 보이냐? 이것 때문에 사실 가해자 부모가 와서 이거 보십시오. 성폭행 아닙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건 이제 이런 형태의 성범죄에 대한 몰이해죠. 이걸 조사한 경찰에도 참 무지한 거고 가해자 부모는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자기 새끼가 강간범이든 무슨 범이든 어쨌든 그걸 이제 말하자면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걔들 보호하는 건 자기를 보호하는 거니까. 피해자는 그 가해자들과 같이 같은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같은 학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 스스로 피해자 다움을 하지 않으려고 당연히 가해자와 그런 소통을 한 거죠. 그건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도 강간당했는데 신고를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수아도 못했을 거예요라고 친구가 얘기한 건 결국은 이거는 내가 신고를 못할 거면 묻고 가야 되는데 묻고 가려면은 어쨌든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그래도 평소대로 한 거죠. 평소대로 그냥 네. 카톡 주고받은 거죠. 친해서 주고받은 게 아니죠. 네. 왜냐하면 별일 아닐 거라는 자기의 피해자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 페르소나를 뒤집어 쓰는 거고 또 역시 가해자도 역시 그런 어떤 모욕적인 방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화장하기 위해서 가해자도 역시 똑같은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가 맞아갖고 그 한 거고 그거는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충분히 루틴한 행위입니다. 자, 수아가 사망한 이후 가해자들과 부모가 보인 태도는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는데요. 그 얘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3살) 소녀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수아의 친구 중 한 명이 언니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자신도 돕고 싶다며 장례식에 가도 되냐고 물어왔습니다. 그 친구의 SNS에는 수아가 사망한 이후 속상해하는 추모글도 올라왔습니다. 추모글입니다. 좋은 친구를 잃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남았는데 너무 힘들다. 내가 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챙겨준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가식적인 사람들. 대체 뭐 때문에 잘못하지도 않던 친구가 이렇게 된 걸까? 너무 화나고 또 화가 난다. 친구 수아의 죽음을 한없이 슬퍼하고 있는 추모글. 그런데 장례식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 추모글을 쓴 아이가 가해자 중 한 명인 이군이었던 것입니다. 수아의 친구들이 언니에게 가해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오자 언니는 이군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누나. 너 다른 일 아는 거 없어? 그때 화장실에서 2월 25일쯤에 그 친구가 이렇게 팔을 강간치자 해가지고 팔 잡더니 가슴 만지고 다 벗긴 다음에 저보고 같이 하자고 하고. 너도 강간했어 안 했어? 저도 끝까지 안 한다고 하다가 했어요. 수아의 사망 이후 사건이 주변에 더 알려지면서 가해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도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추모글을 올렸던 가해자 이군의 SNS에 자백글이 올라왔습니다. 수아의 언니에게 말했던 성폭행 상황이 구체적으로 적힌 글이었습니다. 수아의 장례식 이후 가해자 이군과 최군은 경찰에서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나쁜 건지는 몰랐다라는 투로 뭐 건성건성 말하더라고요. 뭐 누가 주도적으로 범행했냐고 물어보면은 서로 입을 다물어 버려요. 그러다가 가 원래 소문이 안 좋았다, 다른 친구랑도 했다, 뭐 그런 이야기 들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사망한 피해 학생에게 미루더라고요. 가해자인 이군과 최군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들의 부모 중 한 명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얘는 강간의 기준도 몰라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강제로 그런 걸 강간이라고 하잖아요. 진실은 경찰에서 다 말했어요. 자신의 어린 아들은 강간의 개념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인터뷰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중 한 명이 수아 언니와의 통화에서 확실히 밝힌 점이 있었습니다. 너랑은 원해서 한 거야? 아니요, 저한테 또 원해서 한 건 아니고 그 X랑도 원해서 한 건 아니고요. 이군과 최군은 자신들이 수아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군은 수아 언니와의 통화에서 강간이란 단어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얘기가 다 퍼졌잖아요.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얘는 그냥 살인자 취급받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상담소에서 자살 충동 느낀다고. 지금 얘의 심리 상태가 그렇거든요. 수아가 우리 애랑 계속 연락 주고받았다는 흔적들이 있어요. 팔을 잡고 옷을 벗겼던 그 행위, 거기까지가 강제인 거예요. 이군과 최군이 한 범행은 성폭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성폭행이 아니라 추행이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네, 추모글이 올라오고 그 아이가 장례식장에서 돕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그 성폭행 범 중에 한 명인 이군이었습니다. 이 왜 이런,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을 안 하는 건가, 아니면 뭐 가리기 위해서 뭐 하는 건가? 왜 이런 글을 올리고 이런 척을 하는 거죠? 일종의 지위 범죄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기의 지위를 높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어떤 SNS에 무엇을 쓰기 위해서 내 행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행위를 했고, 근데 전혀 거짓말이잖아요. 네. 왜냐?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친구를 잃고 좋은 일만 힘들다, 뭘 하고 있는 걸까, 챙겨준다고 만나고 이렇게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한 행동과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붕 뜨는 거죠. 네. 자기가 이 추모글을 쓰면은 그 밑에 또 댓글이 달릴 거잖아요. 네. 그럼 뭐라고 달릴까요? 야, 그래, 야, 너무 안타깝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동조하거나. 거기에 자기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네.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 친구를 위로해 줄 줄 아는 아이인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고 싶은 그렇죠. 거군요. 그거죠. 예. 그 상황인 거죠. 정말
네, 어이가 없는데 이 아이들이 이 부모에게 사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팔을 잡고 옷을 벗기고 만진 건 강제지만 이혼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그 부모들이 그렇게 규정한 부모들이 거죠.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가해자 부모는 합의하의 관계니까 성폭행이 아니고 이렇게 앞에서 막 땡기고 이런 부분만 강제니까 그건 이제 추행이다. 추행이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라고 인터뷰를 한 것이고, 근데 이제 가해자 부모는 수아 언니와의 통화에서 성폭행이란 증거 있냐? 만약 당했으면 네가 동생을 관리하지 못한 탓이다. 라면서 욕을 했다고 해요. 계속 합리화를 하는 거죠. 뭐냐? 공격적 합리화죠. 피해자를 뭉개뜨림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자식을 범죄자의 범죄에서 빼려고 하는 지극히 중화 의식을 하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성폭행의 증거 있냐? 당했으면 뭐 네 동생이 관리한다. 이거는 뭐 이 자체가 범죄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2차 가해. 네, 2차 가해이고 이것도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모들은 말 그대로 싸가지가 없는 거고, 이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건데, 어디까지가 이 옷을 벗겼던 행위까지 강제인 거고, 근데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건 전혀 법에 대해 모르는 거예요. 연결행위입니다. 연결행위. 네. 연결행위 땅이 범죄입니다. 이게 진짜 무식하고 무지한 거죠. 네. 강간이 뭔지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언니와 통화에서 수아 언니와 이 가해자 한 명 통화에서 강간치자라는 말을 쓰고, 수아가 원해서 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본인이 확인을 이제 언니랑 하면서 애들은 했단 말이에요. 잘 알고 있어요. 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부모 그리고 부모들도 네. 얘들이 그 강간을 범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인정하기 싫은 거죠. 네. 이 수아가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던 사이 어른들은 아무도 수아를 돕지 못했습니다. 정말 수아가 시그널을 전혀 남기지 않았던 것인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성폭행의 피해와 2차 가해를 겨우 견디어왔던 수아가 6월 중순부터 그 고통을 밖으로 표출했습니다. 칼로 팔의 피부를 베는 자해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을 알게 된 담임 선생님은 학교 상담을 권했지만 수아는 상담을 거부했습니다. 아이가 학교 상담을 거부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어요. 6월 말부터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마다 다녔어요. 아이가 7월 20일에 떠나기 전에 18일 수요일에도 병원 가서 진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수아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었지만 또 한 번 자해를 했습니다. 성폭행 사건 이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아에게 친구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친한 친구에게 다른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7월 15일 여러 명의 여자친구들에게 모욕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수아가 친구들과 놀고 있던 노래방에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찾아와 수아를 둘러싸고 폭언과 협박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수아에게 성폭행 사건을 거론하며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수아는 칼로 자신의 팔에 더 깊고 많은 상처를 냈습니다. 더 심한 자해를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수아의 자해 사실을 알게 된 담임 선생님은 이 사실을 학교 교감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래? 왜 또 그래? 이거 안 되겠네? 자꾸 받아주기만 하니까 이런 일 생긴다면서 담임 선생님이 이런 일 좀 없게 하라면서 저를 막 나부르더라고요. 이미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은 학교에서 더 깊이 개입해 어떤 조치를 내려주길 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도 없었고 5일 뒤 수아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수아가 사망하자 다음날 학교에서 바로 위기관리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학교에는 자살 위험 학생이 발생했을 때 위기관리위원회를 가동해 자살을 방지하는 대응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아가 사망하자 이 매뉴얼을 바로 가동시켰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수아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공황 발작이 생겼고 결국 학교를 휴직했습니다. 제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위기에 있는 학생들은 다 그랬거든요. 쫓아가서 정신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별짓 다 하면서 그랬거든요. 언니가 유골함 들고 왔을 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엄마 유골함 그리고 이름을 써놨더라고요. 3살 때 돌아가셔서 엄마 얼굴을 보지 못한 수아를 위해 엄마와 수아의 유골이 함께 보관됐습니다. 학교에서 위기관리위원회가 조금만 일찍 열렸더라도 수아를 구할 수 있진 않았을까. 하지만 학교는 이 일에 아무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학교 교장은 경찰에서 이미 관계가 다 조사됐으니까 학교에서는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2개월 전 수아와 언니가 경찰서에 찾아가서 한 신고는 어떻게 됐을까? 왜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요. 일체 안 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너 신병 변화가 있으면은 반드시 연락줘야 한다. 연락하자. 그렇게 하고 헤어진 거예요. 경찰은 소아가 피해 사실에 대해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접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아의 언니는 신고 접수가 안 된 사실은 듣지도 못했고 경찰이 2달 뒤에 연락을 할 거라고 해서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성폭행 사건은 2월달에 있었고 사망한 분은 7월 20일에 사망하셨어요. 근데 5개월이 지났는데 이걸 인과관계가 있다? 사실 판례도 있는데 강간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죽었어요. 그런데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결 났어요. 사망 전에 이 사회에서의 어떤 대응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수아가 사망한 후에야 결국 가해자 2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의 선유부 심리를 기다리는 상태였다고 좀 전해지고 있고요. 수아는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이제 자해를 통해서 결국 표출을 한 것이고 담임 선생님이 그걸 캐치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고 이제 위에다 보고를 했는데 위에서는 왜 자꾸 이런 일 발생시키게 하냐, 좀 관리 좀 잘해라, 좀 덮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매뉴얼이 있는데도 가동을 안 시키고요. 13살짜리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것도 특수강간, 아주 잔혹한 강간을 당했어요. 그렇게 당했는데 그럼 경찰에 가서 그걸 있는 그대로 얘기한 애가 세상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그 아이의 심리적 상태를 봐서 케이스 관리를 하면서 당연히 가해자 찾아내는 작업들을 해야죠. 근데 경찰은 방법이 없다. 신경 번호 있으면 연락 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접수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경찰은 뭐였었냐? 뭐라고 했느냐? 연락을 할 거라고 했지만 입건을 하지 않은 거죠. 왜? 귀찮으니까. 그러고 나중에 애가 죽으니까 그때서야 뭔가 자기들 책임이 두려우니까 네. 부랴부랴 애들을 입건해서 소녀 심리를 했어요. 아니 경찰이 이런 아이가 와서 언니랑 같이 와가지고 신고를 하면 얘기를 안 하면은 센터에 연결해서 전문 상담사 불러와서 중간에 이제 사례 관리를 해야죠.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지를 찾아내려는. 우리의 사후 시스템, 수사 사후 시스템이 이만큼 엉망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되게 잘된 것처럼 그 광고 많이 하잖아요. 다 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게 이제 경찰 애들도 전문적인 애들이 없어요. 네. 없어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하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해바라기 센터라든가 아니면 근데 그 센터라든가 이런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걸 다룰 사람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아니 팔이 이 지경이면은 정상적인 애가 팔을 이 지경으로 지금 자해를 할 리는 그렇죠. 없잖아요. 네. 이거 너무 딱 봐도 심각한 징후인데. 근데 이제 돌려보냈다는 게 교장이 문제죠. 교장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귀찮아한 거죠. 왜? 부모도 없이 사실 그 별로 관심 두고 싶지 않은 애가 있는데 계속 와서 그러니까 담임한테 압박을 넣은 거죠. 제발 조용히 시키라고. 그죠? 네. 조용히 시키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 위기관리위원회라고 뭔가 이렇게 소집하면은 분명히 가해자 이걸 해야 되고 근데 그 가해자는 부모가 또 생 지랄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교장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걸 그냥 하는 거죠. 매뉴얼은 있어 작동이 안 되죠. 우리나라의 학교의 학폭위원회가 엉망진창이라 그러잖아요. 네. 딱 그겁니다. 위기관리위원회라는 명칭이 있으면 뭐합니까? 소집을 안 하는데. 결국 수아 사망 후에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들은 특수강간 혐의 인정받았고요. 하지만 가해자 중 한 명은 SNS에 자신은 강간자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혐의를 벗었다 이렇게 본인 SNS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아의 언니에게 연락해서 누나 때문에 힘들었다. 어서 사람들한테 내가 강간자 아니라고 말해라. 누나랑 친구들, 나 욕한 사람들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등의 연락을 해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아를 SNS에서 욕하던 아이들 중 몇 명 아이들은 자신들이 자해한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우리는 살인자가 아니다. 우리도 힘들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제 피해자인 것처럼 이제 올리거든요. 그 노래방에 와서 노래방으로 끌어갔고 둘러싸고 언어 폭력을 엄청나게 했다고요. 여자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를 학교에서 가르쳐줘야 되고 부모들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다 그 가해자들 부모나 가해자들 학교도 다 방관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해자 부모들도 그 애들 그 10명의 애들 여러 명의 여자애들 부모들도 그냥 별거 아니야. 애들이 넌 가해자 아니야. 라고 하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살인자 아니라 힘들라고 하겠죠. 보란 듯이 자해 사진을 똑같이 올린 거죠. 이것 자체도 모욕이에요. 왜냐? 그 수아가 자기가 자해한 거 그렇게 해서 한 거를 일종의 비꼰 거잖아요. 네. 나쁜 년들이죠, 애들도. 이걸 이 나쁜 애들을 그렇게 나쁜 애들 만든 건 얘들 부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결된 게 한둘이 아니에요. 학교, 선생, 교장, 얘들의 부모들, 얘들부터 시작해서 경찰도 학교 폭력이 관련된 SPO 애들도 여기저 하나 제대로 작동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해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이후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많은 예를 봤듯이 아무 처벌을 안 받았을 겁니다. 네, 이건 뭐 13살이고요. 예. 네. 그리고 특수강간 혐의가 인정돼서 했지만 나이로 보나 이랬는데 우리나라의 판사들이 이거 거의 보호 처분으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부모들의 태도도 저희가 봤고 이 아이들의 어떤 태도도 봤는데 부모가 특히 그렇게 보호를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이제 본인이 계속 무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뭐가 안 날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알고 있죠. 그럼 이제 이 아이들이 커서 사회에 나왔을 때 지 부모랑 똑같이 되겠죠. 왜냐? 이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누구 하나의 피해자를 만들어야 되는 범죄들이에요. 네. 예? 그럼 그 수아는 수아이기 때문에 강간을 당했을 것 같다고 생각 아니죠. 그들 중에 하나가 누군가 피해자가 돼야 되는데 수아가 피해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던 애들도 똑같이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네. 누구 하나가 피해자가 되겠죠. 그때 후회해도 늦은 거예요. 사실은. 이 집단 괴롭힘이고 집단 괴롭힘 이 링범죄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그냥 애들의 폭력 정도로 생각하는 교육부라든가 학교 당국이라든가 경찰이 너무 안이하고 무지한 거죠. 한 아이가 13살 아이가 큰 고통을 겪다가 죽었는데 이후에도 단 하나도 제대로 바른 곳으로 옮겨진 징후가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제2의 수아가 발생을 할 것으로 좀 보이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을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13살에 안타깝게 사망한 수아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크라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